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학회 튜토리얼로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토요일 오후 피곤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남으셔서 튜토리얼을 듣기로 하셨기 때문에 2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 6시간, 아주 간단히 하려면 한 20분? 근데 이제 2시간, 수식이 조금 있습니다. 수식이 조금 있는데, 수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참고가 되실 분들에게는 약간의 설명을 할 건데, 개념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음성학과 음성의학 전공자를 위해서 공학적인 방법론들을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성 신호 처리라고 하는 공학적 분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음성 분석, 음성 처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코딩이라는 것은 음성 신호를 어떻게 압축해서 용량을 적게 할 때 음질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분야고, 음성 인식은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 음성 합성은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화자 인식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 스피치 인핸스먼트는 잡음이 섞인 음성을 깨끗한 음성으로 음질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잘잘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타임 스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발성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음 높이는 유지하면서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B라는 사람 목소리에 가깝게 바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약간의 자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음성학이나 음성의학 전공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피치 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툴들을 쓰면 이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피치 커브나 포먼트를 보여주고, 또는 이제 피치나 듀레이션이나 포먼트 같은 정보를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능하면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툴들로는 이제 푸리에 분석이라는 기술과 LPC 분석, 그 다음에 캡스트럼 분석,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주요한 테크닉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부르는 분야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디지털 신호로 만든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로 이거를 처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내줍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응용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잡음이 섞인 음성이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디지털 신호로 만든 다음에 잡음을 제거해서 깨끗한 소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샘플링하고 퀀타이징이라는 두 가지 과정인데, 샘플링이라는 것은 컨티뉴어스한 타임을 디스크리트하게 몇 개의 이제 샘플들로 나누는 것이고요. 어쨌든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는 연속된 거는 처리 못합니다. 어쨌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그러고요. 시간적으로 하나의 샘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이 세로축으로 무한대 개수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역시 컴퓨터가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걸 유한한 값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걸 이제 퀀타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신호를 이런 샘플 값들로, 근데 이제 샘플들의 간격이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하는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역수를 샘플링 주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 주파수가 8000Hz라고 하면은 1초에 8000번 샘플링 하는 것이고, 그 간격은 8000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요건 뒤에 가서 그 스펙트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스펙트럼 설명을 하고 나서 요건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퀀타이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샘플링된 값이 무수히 많은 값인데 그걸 유한한 개수로 예를 들어서 3빗, 3개의 bit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8개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16빗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2의 16승 하면은 65536이라는 65,000개의 이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이런 연속값을 일했을 때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가 그 샘플 퀀타이징 레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건 음악인데요. 이게 16bit이고요. 레벨이 다 맞춰져 있나? 다 높으네. 8bit이고 뭐 다 듣지는 말고 4bit 정도로 줄이면요. 죄송합니다. 4bit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2의 4승이 16, 16개의 레벨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뒤에 지하고 이제 잡음이 들리죠. 이게 양자화 오차입니다. 2개의 bit으로, 그러면 4개의 대표 값으로만 하면은 어떻게 들리느냐? 그래도 노래는 알 수 있죠. 마지막에 한 bit이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레벨로만 표현한 것만. 음악이 들릴까요? 들리긴 들립니다. 근데 잡음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어쨌든 이 양자와 오차는 원래 신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은데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게 해서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제 16빗 컴퓨터에서 16빗으로 표현하면 음성이나 오디오나 그 양자와 오차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피크 투 피크 레인지를 시그널 레벨을 맞춰주면은 일반인은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초능력자거나 아니면 그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게 뭘까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된 신호를 이제 그 공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샘플링된 값들을 이게 0번째 샘플, 1, 2, 3, 4 이렇게 샘플 값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걸 XN 이런 신호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샘플을 시프트 시키면 그럼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두 샘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YN이라는 신호는 XN에서 N에서 2를 뺐다. 그럼 이제 두만큼 이제 이동한 것이죠. 이제 이런 단위를 이용해서 신호들을 가공할 때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프리즘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백색 광선이 들어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제 나누어지듯이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가 들어가면은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그 푸리어 변환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신호,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림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아까 그 프리즘에서는 빛이니까 빛은 모든 빛을 다 더하면 백색이 됩니다. 근데 물감은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을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물감이 있는데 이 검정색 물감은 빨강, 노랑, 파랑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사이즈는 이 경우에는 빨강 물감을 한 1.3 단위는 뭐 리터, 노란 그럼 파란 물감 한 1.3 요 기본 단위의 1.3배를 해가지고 더하면 이런 사이즈의 요런 양의 검은색 물감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색은 청록색 정도니까 청록색이라는 것은 빨간색은 안 들어가고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이런 청록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이 검정색 물감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을 분석,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 이 물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것을 이제 분석과 합성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이 빨강, 노랑, 파랑 물감을 검정색 물감 분석을 해보면 이만큼씩 있구나.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 물감을 필터링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노란색과 파란색은 통과시키지만 빨간색은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를 통과시킨다면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양도 줄어들고 색깔은 초록색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물감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것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는 맨 밑에서 보는 복합적인 이제 컴플렉스 웨이브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주파수를 가지는 성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기본 주파수와 그 배음 성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시간 영역, 오른쪽 영역을 주파수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어떤 두 신호가 얼마만큼 닮아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아래 그림들이 있는데요. 다 음성 신호를 쪼갠 겁니다. 동일한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다른 위치에서 가져왔지만은 닮은 정도는 다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고, 이건 좀 비슷하고, 이건 많이 비슷하고, 이건 좀 다르고, 이건 더 많이 다르고. 그럼 이제 눈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수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위에서 보는 이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게 닮은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샘플들을 두 개를 빼서 사이를 다 더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신호하고 두 번째 신호가 스케일이 다르면 빼는 거 가지고서는 적절한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신호 사이의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XN이라는 신호와 YN이라는 신호의 닮은 정도를 보통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두 신호의 샘플 값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라는 신호가 양수고 Y라는 신호가 양수. 그럼 양이 되고요. X가 음수가 될 때 Y도 음수가 되면 또 양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해지면은 양의 값으로 큰 값을 가지고 한쪽이 양수일 때 한쪽이 음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요 식은 이제 두 신호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 값을 가진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로 표현된다 그러면 한쪽에다가는 이제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 그러는데 이 부호를 바꾸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거 뒤에 가서 잠깐만 설명할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두 신호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를 미리 땡겨와서 빛이 음성 신호가 있는데, 이런 음성 신호는 주기적인 특성이 있죠. 눈으로 봐도. 이 주기를 측정하고 싶다. 눈으로 보고 자로 재면 되지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쉬프트 시켰을 때 요 K만큼 쉬프트 시켰을 때 두 신호가 얼마만큼 닮아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이 K 값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보면 한 주기만큼 쉬프트 됐을 때 닮은 정도가 제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닮은 정도가 이렇게 가다가 한 주기가 되면은 닮은 정도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집니다. 언제 제일 닮아 있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닮아 있죠. 그것만.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성 신호를 요만큼을 떼어냈습니다. 떼낸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곡선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닮은 정도를 가로축이 K 시프트 하는 사이즈가 변할 때마다 닮은 정도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움직이면, 계속 움직여 나가면요, 닮은 정도가 달라졌다가 닮은 정도 위아래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주기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르죠. 완벽하게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원래가 닮은 정도하고 요 위치가 지금 한 주기만큼 시프트 됐을 때 닮아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닮은 정도를 여러분 이쪽을 봤는데 지금은 이쪽만 보세요. 이쪽에 닮은 정도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여기 왔을 때 닮은 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크, 그래서 피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영역에서 가장 피크를 찾으면 그 간격이 음성 신호의 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 여러분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건 다 하니까요. 상관계수를 구할 때 어떤 x라는 별량과 y라는 별량이 있을 때 이쪽은 닮은 정도가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거는 상관계수가 거의 0 정도다 하는 계산도 x라는 데이터 값과 y라는 데이터 값을 곱해서 서메이션을 합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닮은 정도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찾는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성 신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가 할 때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 어떤 그 F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정현파,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올 텐데, 원이 한 바퀴 돌 때 그 궤적을, 세로축의 궤적을 그린 것이 이제 사인 웨이브고요. 그래서 이 사인 웨이브의 높이가 앰플리튜드라고 그러고, 진폭, 그 다음에 한 주기, 피어리어드, 그리고 이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가 되고요. 동일한 사인 웨이브지만은, 파이만큼 쉬프트 되면은 이걸 이제 그 위상이라 그럽니다. 페이즈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연파 신호는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 또는 피어리어드와 그 다음에 페이즈 성분, 요 세 가지 성분이 있으면은 완벽하게 정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누소이달 웨이브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다 얘기하지만 여기 진자를 진동시키고 종이를 이제 계속 같은 속도로 이동시킨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사인 웨이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인 웨이브와 그 코사인 웨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봤을 때 이제 이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세로축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사인파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 코사인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90도만큼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은 축으로, 이건 하나는 세로로 가로로 보기가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가로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두 위의 신호, 파란 신호와 빨간 신호는 90도만큼 이제 위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하면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 신호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는 위상 차이가 90도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웨이브하고 위상 차이가 47도 나는 사인 웨이브다. 그러면 그 사인 웨이브는 이 사인 웨이브와 이 코사인 웨이브에 얼마만큼씩 더해주면, 곱해주면, 잘못 말했습니다. 곱해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건 이제 3차원으로 아래축으로 투영되는 것이 코사인, 세로축으로 투영되는 것이 사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푸리어라는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모든 주기적인 신호는, 예외 없이 모든 주기적인 신호는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연파, 이 주기적인 신호의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주파수에서만 그 정연파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기적인 파형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그거보다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요 네 개를 더하면 이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0Hz, 400Hz, 600Hz, 800Hz의 요 정도 크기를 가지면 이거 가지고 이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한한 개수로 표현되는 신호가 있고 복잡한 신호, 여기서 톱니파라든지 여기서 보는 완전히 그 렉탱귤러 웨이브라 그래서 이제 사각 펄스 같은 경우는 유한한 개수의 정연파로는 안 되고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무한대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거의 비슷해지죠. 근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맨 위에 거는 이제 그 사각 펄스고, 요거는 톱립하고, 세 번째 거는 일정 간격으로 나타나는 임펄스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 주기가 같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의 배음이 되는 성분들로 표현할 수 있고, 차이는 뭡니까? 요 각 배음 성분들이 가지는, 하모닉 성분들이 가지는 높이들은 달라집니다. 다름에 따라서 이게 마치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는데 피아노 소리와 플룻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스펙트럼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두 개는 스펙트럼의 매그니튜드는 같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일한 걸 쓰고, 두 번째 성분이 얘는 코사인인데 얘는 사인입니다. 얘는 코사인. 그러면은 크기는 1번, 2번, 3번, 4번의 크기는 양쪽 다 똑같고요. 주파수도 얘네 둘이 다 똑같은데 위상만 차이가 납니다. 위상만 차이가 나면은 결과 파형 모양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귀로 들으면 사람의 청각기관은 매그니튜드, 다시 그래서 각 주파수에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가 들어오는지에는 민감하고 그 위상 차이에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 분석의 많은 방법에서 위상 정보는 무시하고 그 크기 정보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XN이라는 신호는 아까 봤었던 그 시간 영역 신호입니다. 이 수식을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수식을 감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수식은 X라는 신호와 뭔가가 곱해져서 더해졌죠. 그럼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뭐냐? 이 신호하고 이것 사이에 닮은 정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X라는 신호가 이게 컴플렉스라서 그런데 2의 J 오메가 N, 저 수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잠깐 쉬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세요. 이건 몰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복소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실수 축에는 코사인, 허수 축에는 사인을 하면 하나의 값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표현하면, 요 실수값은, 이 푸리어 트랜스폼 했을 때 실수값은 코사인하고 닮은 정도. 허수값은 사인하고 닮은 정도. 그럼 코사인하고 닮은 정도하고 사인하고 닮은 정도만 알면 그 주파수하고 얼마만큼 닮았는데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고 페이즈는 어떻게 된다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페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요 실수값하고 허수값을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취하면 몰라도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절대값만, 그래서 이것만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 시간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실제적으로 주기적인 신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들의 이 간격이 음의 높이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의 엔벨로프는 한 주기를 푸리어 트랜스폼 한 모양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모양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락선 정보, 엔벨로프 정보는 한 주기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아 사운드하고 이 사운드, 우 사운드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들, 그 임펄스들의 간격들은 이게 높이가 어떤 것인가. 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사운드인지 이 사운드인지 우 사운드인지의 구별은 스펙트럼의 이 엔벨로프가 표현하고, 이 동일한 아 사운드를 하더라도 주파수가 높은지 하는 차이는 요 임펄스들의 간격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요 본 수식은 이론적인 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태초에서 종말까지 를 다 보는 건데, 우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볼 수밖에 없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 말을 푸리어 트랜스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2시간 강의를 할 건데 2시간 동안 한 것을 다 시그널을 잡아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게 뭐 다 떡이 돼가지고 그냥 에버리지 스펙트럼 하나만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 사운드, 이 사운드, 우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니까 우리는
특정 사운드의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는 좁은 영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finite duration, 어떤 제한된 길이를 가지는 신호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좀 아까보다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본 어떤 신호와 어떤 오메가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 덩어리의 닮은 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오메가라는 것 대신에 K는 유한한 개수를 씁니다. 이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전에는 아까 앞에서는 스펙트럼이 모든 주파수 이렇게 연속되는 스펙트럼이었는데 요거에 유한한 샘플들만 가질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데 유한한 샘플들만 가지고 이 연속된 신호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샘플만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X라는 신호가 어떤 K번째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정도를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구하는 것을 DFT라고 부르고, 거꾸로 스펙트럼으로부터 시간 영역 신호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이 계산을 빠르게 한 것을 FFT라고 해서 여러분들 음성학이나 음성의학 쪽 교재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면은 음성 신호를 일정 구간만 잘라서 그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면, 이게 원래는 주파수는 연속된 것인데, 어떤 주파수 영역을 샘플링한 샘플들만 가지고도 원래의 스펙트럼 또는 원래의 타임 도메인 신호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샘플들만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5Hz, 25Hz, 50Hz의 복합합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 주파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시간 영역으로 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 보니까 5Hz, 25Hz, 50Hz 세 개의 주파수 성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 크기는 같구나 하는 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보면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물론 이게 5Hz짜리 신호고요. 이게 25Hz짜리 신호고 이게 50Hz짜리 신호가 있는데 시간 영역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물론 5Hz 성분, 25Hz 성분, 50Hz 성분이 왜 50Hz 성분이 더 높으냐면 50Hz 기간이 좀 길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시간적으로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거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안 되고 요 부분만 따로 보고 요 부분만 따로 봐야만 이 세 가지 성분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의 경우에도 지금 음성 신호가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떤 윈도우 함수를 씌우고 나면은 이렇게 잘라진 조각들이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는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이 잘라진 음성의 조각들 하나씩을 잘라서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런 푸리어 트랜스폼들을 다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펙트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아까 넘어갔던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다시 하겠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샘플링을 하면은 원래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신호였는데 그 밑에 신호처럼 바뀝니다. 그럼 이 신호와 밑에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다면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아까 시간형에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샘플들이 제한된 걸로 줄어들었으니까 정보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마술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주파수가 원래 건 그대로 있고 그 좌우로 지금은 2개만 그렸는데 무수히 많은 카피들이 생깁니다. 이게 샘플링된 신호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샘플링된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많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거 이게 원래 신호니까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해서 이 낮은 주파수만 꺼내면 원래 신호가 그대로 얻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의 최고 주파수, 원래 신호가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 샘플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신호가 카피 주파수 이용해서 카피가 생기는데 카피가 생기는 위치가 샘플링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를 낮게 하면 요 간격이 좁아져 버리면은 원래 신호하고 카피들이 어떻게 됩니까? 겹쳐버려요. 떡이 돼버립니다. 떡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해도 원래 신호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엘리어싱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빨간색 정연파를 샘플링 하려면 한 주기에 최소한 2번 이상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이 파란색 신호가 돼버려요. 다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거하고 다른 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샘플링의 엘리어스. 그 밑에 거는 이제 스트로보스코픽 이펙트라 그래서 그 의학 쪽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이 앞에 이제 성대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에다 카메라를 집어넣고 빛을 일정 간격으로 비춰줍니다. 비춰주면은 원래는 움직임은 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요 간격을 불을 비춰주는 간격이 한 주기에 한 번만 해주면 요 가운데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늘 일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만 사진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격 조절을 잘못하면 오른쪽 그림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도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들 그 캠코더로 선풍기 같은 걸 찍으면 돌려보면 이제 선풍기가 이렇게 도는데 반대쪽으로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이용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여기는 지금 없지만 같은 방향으로 돌되 천천히 도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성대 진동을 카메라로 보는데 성대 진동은 1초에 몇십 번씩 움직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엘리어싱 현상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원음이고요. 스펙트럼 설명은 안 했지만 대부분 다 아시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주파수입니다. 낮은 주파수에 에너지들이 몰려있고 높은 주파수에 여기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샘플링 레이스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호가 뒤집혀서 그 물감 할 때 이제 접었다가 편 것처럼 위에 이제 원하지 않던 원래 신호는 이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접혀서 이게 엘리어싱입니다. 이러면 소리를 들어보면 들리긴 들리는데 고주파의 잡음이 들리죠. 잘 들립니다. 뒤에서도 들리나요? 네, 이게 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왜곡이 일어나서 들리는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절반으로 하되 미리 이 부분을 남겨두면은 여기에 겹쳐서 다른 게 들어올 거라는 거 아니까 요 윗부분을 미리 버립니다. 미리 버린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를 낮추면 원래 시그널보다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절반으로 낮춰서 요 위에 부분은 날아갔지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 엘리어싱이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면 됩니다. 높이면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들고 왜냐하면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면은 샘플 개수가 많아지니까 저장해야 될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어싱을 막는 엔티 엘리어싱을 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음성 신호는 8kHz 이상에도 신호 성분이 남아 있지만 내가 샘플링을 8kHz로 하겠다. 그러면은 4kHz 이하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리 버립니다.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 거 버리면 샘플링 주파수를 4kHz의 2배인 8kHz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목적에 따라서 300에서 3400Hz의 신호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직접 대화하는 음성과 전화 목소리가 다르죠, 음질이. 요새 무슨 HD 보이스라 그래서 요새 고음질 음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경우에 최고 주파수가 3400Hz니까 이거의 2배, 6800Hz로 샘플링하면 되는데 안전하게 8kHz로 샘플링하고 와이드밴드 스피치 보통 한 7000Hz 정도면은 음성은 다 신호의 중요한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거의 2배 하면 14000이면 되는데 안전하게 16000, 16kHz로 샘플링하면은 음성 신호는 그 이상은 필요가 없고요. CD 오디오,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000Hz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이어폰 많이 듣는 사람은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데 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의 2배인 40000Hz, 40kHz면 되는데 CD 컴팩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컬한 이유 때문에 좀 이상한 숫자인 44100으로 합니다. 이건 그 과정에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음성 신호가 있는데 윈도우를 취한다. 왜 윈도우를 취하냐면은 요 부분만 잘 보고 싶다. 요 부분만 잘 보고 싶다. 이 각각의 부분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FFT해서 스펙트럼으로 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를 어떤 종류를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윈도우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음성 분석 툴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무 정해주지 않은 디폴트로 하는 것들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윈도우 타입을 결정하고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고 윈도우 쉬프트 사이즈를 결정하면 여러분 목적에 맞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좀 복잡한 그림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이런 스펙트럼이라 여기서 이제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존재하는 주파수예요. 왼쪽은 실제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Hz는 있지만 마이너스 100Hz라는 주파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가 나중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갖다 놓고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가늘고 길게 굉장히 멀리까지 주파수를 차지해요. 그럼 이 주파수 여기서 끝나지도 않는데 이 주파수의 2배만큼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것은 이 필터를 통해서 로우 패스 필터에서 이 시그널을 잘라줍니다. 어느 이상은 못 넘어가게 잘라주면 이런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펙트럼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이 주파수 이상의 성분들은 다 죽여버린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최고 주파수의 2배로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여기가 이제 샘플링 주파수고요.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데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 있으면 겹쳐지니까 그래서 카피를 하면은 샘플링하면은 원래 시그널이 FS 그 샘플링 주파수마다 카피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고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윈도우 함수를 씌웁니다. 시간 영역에서 아까 윈도우 함수를 씌우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윈도우 함수의 스펙트럼과 요거 사이에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시그널은 이런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보는 스펙트럼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래 시그널하고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서 로우 패스 필터의 영향이 이쪽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원래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이 되고 난 것 다음에 윈도우를 씌우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맨 밑에 거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만 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의 특성을 알아야 내가 보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맨 위에 있는 신호는 주기적인 신호입니다. 가상적으로 만든 신호라서 4개의 하모닉 성분만 가지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한한 길이를 가지는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이 4개의 주파수 성분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가 무한한 길이를 볼 수 없고 유한한 길이로 잘라서 이게 자른 겁니다. 잘라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런 그림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맨 위의 그림과 요 그림을 비교하면은 다르죠, 뭔가. 공통점이 중요한 부분은 같습니다. 뭐냐면 이 주파수에 400, 800, 1200, 1600 4개의 주파수에 피크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스펙트럼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를 씌우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주파수 영역에서 4개가 아니고 하나였다면 이런 그림이고 2개였다면 이런 그림이고 3개였다면 이런 그림이고 요 시그널은 4개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렉탱귤러 윈도우라고 해서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것. 잘라내기만 하면 것을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다양한 종류의 윈도우를 씌우는데 굉장히 공통점들은 부드러운 곡선들입니다. 이렇게 90도로 팍 꺾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드러운 곡선들을 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함수들은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함수마다. 그래서 윈도우 함수들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면 아까 본 6개마다 윈도우 함수의 스펙트럼이 다른데 오늘 많이 얘기한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렉탱귤러 윈도우 하는 거하고 해밍 윈도우라는 2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무한한 길이를 가진다고 하면 스펙트럼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거를 여기를 렉탱귤러로 사각형으로 잘라내서 스펙트럼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요걸 이제 해밍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성 스펙트럼을 사람의 청각기관이 로그 스케일에 가깝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스펙트럼. 그래서 여기 데시벨이라는 표시가 작게 다 표시되어 있는데 세로축이 기본적으로 다 로그 스케일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양은 물리적인 양은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리니어 스케일로 보면 이런 그림 같습니다. 원래 제일 큰 피크보다 2번째, 3번째, 4번째는 훨씬 더 작은데 이것이 아까는 좀 강조돼 보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피크,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피크가 나타나는데 맨 밑에 그림을 보면 4개의 피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데 위에 그림을 보면은 좀 다른 피크들이 보이죠? 이거는 원래 시그널에는 없는 겁니다. 윈도우를 씌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티팩트, 왜곡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해밍 윈도우에도 이 아티팩트들이 있고 렉탱귤러 윈도우에도 아티팩트가 있는데 여기는 값들이 시그널 레벨에 비해서 크고 여기서는 시그널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리니어 스케일에서 보면은 여기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리니어 스케일에서 봐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앞에 그림을 보면은 어쨌든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의 장단점을 설명을 할게요. 위에 그림의 장점은 뭐냐면 이 피크들이 좁잖아요. 이게 밴드위스가 이게 폭이 좁고요. 여기는 이 폭들이 넓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지금 안전하게 임펄스들의 주파수들의 하모닉 성분들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다행인데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스펙트럼들이 떡이 돼버립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폭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이 폭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로브라고 해서 이 아티팩트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메인 로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좁고 나머지는 작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음식값이
싸면서 맛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좁은 피크를 택하려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참아야 되고, 일단 이거를 낮추려면은 이 폭이 두꺼워지는 걸 참아야 됩니다. 둘 중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럼 렉탱귤러 윈도우가 좋습니까? 해밍 윈도우가 좋습니까? 하는 질문은 우문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 신호에다 적용해봤어요. 음성 신호도 이게 무한 길이를 가진다 그러면, 무한 길이를 가진다면 완벽하게 주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푸리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유한한 길이로 잘라서 보면 그 스펙트럼의 모양이 렉탱귤러 윈도우일 때, 해밍 윈도우일 때, 그래서 뭐 이게 어느 것이 좋으냐? 여기는 이제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들만 잘 나타나니까 그 점은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아주 샤프한 피크들인데, 샤프한 피크라는 모양에 가까운 거는 위에 게 더 가깝고 차이가 있죠. 실제 음성 신호를 분석할 때 쓴 건데요. 음성 신호를 위에 두 개는 렉탱귤러 윈도우, 밑에 두 개는 해밍 윈도우입니다. 위에 두 개를 보면 왼쪽은 윈도우 사이즈가 30ms 긴 거고요. 오른쪽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15ms 짧은 겁니다. 짧은 데다가 해밍 윈도우를 씌워버리면 주기적인 특성이 시간 영역에서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짐작했던 대로 주파수형에서 보면 피치 하모닉 성분들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치 하모닉 성분들이 가장 현저한 피크로 보이는 것은 이것이 윈도우 사이즈가 크고 렉탱귤러 윈도우가 좋습니다. 그럼 동일한 렉탱귤러 윈도우라도 윈도우 사이즈가 30ms인 거하고 15ms의 차이는 뭡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주파수, 시간 영역에서 넓어지면 시간을 해석하는 데는 그 사이에 30ms 안에는 다 뭉개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시간 정보들은.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나빠지는 대신에 주파수 정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크들이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해밍 윈도우를 하더라도 이때는 피크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피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가 길면 길수록 스펙트럼 분석 능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럼 아주 많이 길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사운드를 분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사운드까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상 넓힐 수는 없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들은 조금 생략을 해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와이드밴드 스펙트로그램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아까는 지금 30ms, 15ms 얘기했는데 윈도우 사이즈 이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작게 해버리면은 이거 뭐 한 주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기도 안 되니까 이 스펙트럼에서 그 시그널 모양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이걸 쉬프트 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지금 에너지가 크고요. 아까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쉬프트 되면서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시간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길면 스펙트럼의 분석 능력이 좋아지고 윈도우 사이즈가 짧아지면 시간 영역에서 분석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걸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신호인데 우리가 보통 음성 분석할 때 윈도우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뭐 20ms, 25ms, 30ms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주기를 잡은 겁니다. 두 주기를 잡아서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 두 주기를 좀 시프트해서 스펙트럼을 구하면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은 동일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주기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일정하게 주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분석하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ms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이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씌워서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걸 시프트해서 하면은 이 두 개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분석 방법을 피치 싱크로노스, 피치 동기 분석이라 그러는데 피치 동기 분석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수동적으로 하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피치 비동기 분석, 피치 어싱크로너스 분석을 대부분의 음성 분석 툴에서 쓰는데 그것에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말자라는 얘기 아니고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쓰자는 거예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건 지금 한 주기, 두 주기 하고 세 주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냥 20ms라든지 뭐 일정 간격으로 딱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양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원래 사실은 양쪽을 다 제로로 만든 건데 포리어 트랜스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양쪽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포리어 트랜스폼이 생각하기에는 이 양쪽에는 원래 것들이 계속 카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래 신호가 주기적이었으면 카피해도 원래하고 똑같아지는데 이게 주기적이지 않는데 하니까 이 경계 위치마다 이 디스컨티니티, 불연속성이 생기고 이게 원래 신호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펙트럼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음성 신호에다가 윈도우를 씌우는데 이 윈도우 간격을 쉬프트하면 이 스펙트럼이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피치 싱크로너스하다 그러면 안 변하는데 피치 싱크로너스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계속 변하는 거죠. 이걸 이제 3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시그널 계속 이제 이건 이제 시간도 변하는 건데 시간도 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윈도우 함수가 어디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신호는 아니고 피치 하모닉 성분들도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는데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로 패딩은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이 윈도우를 취해서 지금 이거 편의상 트라이앵귤러 윈도우를 한 건데 보통 이제 뭐 해밍 윈도우나 렉탱귤러 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세로로 그리고 요 스펙트럼을 높은 값은 검정색에 가깝도록 낮은 값은 흰색에 가깝도록 표시를 한 다음에 요거를 압축해서 표시하면은 이런 스펙트로그램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네로우 밴드 스펙트로그램과 와이드 밴드 스펙트로그램이 있는데 네로우 밴드라는 것은 주파수 분해 능력이 좋다는 것 때문에 이제 네로우 밴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일은 뭐냐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큰 겁니다. 시간형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 시간적으로는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주파수 쪽으로 분해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피치 하모닉 성분들이 가로줄들이 보이고요. 밑에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6ms입니다. 아주 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주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기도 안 되기 때문에 피치 하모닉들은 스펙트럼에서 볼 수가 없고 그 대신 세로 줄들이 보입니다. 왜 세로 줄들이 보일까요?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 주기보다도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 밴드 스펙트로그램은 윈도우 사이즈가 작은 거, 네로우 밴드 스펙트로그램은 윈도우 사이즈가 큰 거를 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와이드 밴드와 네로우 밴드 두 가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이게 60하고 6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3, 6, 9, 30 뭐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스펙트로그램은 네로우 밴드와 와이드 밴드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스펙트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밴드 그룹에 속하느냐, 네로우 밴드 그룹에 속하느냐,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여기서 세로 줄들이 보이고 이쪽부터 이제 가로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얘는 이제 네로우 밴드하고 와이드 밴드 사이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걸 쓸 거냐? 뭐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거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피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캡스트럼 영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는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사실 다 했고요. 요약만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이동하고 요 닮은 정도를 측정해서 닮은 정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니까요. 이 닮은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가다가 피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 주기, 요 길이를 측정하면 한 주기고 요건 다른 음성인데 닮은 정도가 가다가 여기 피크가 생기죠. 요 거리가 주기고요. 요거는 닮은 정도가 계속 자꾸 뭐 현저한 피크가 안 보이죠. 얘는 무성음입니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특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옆으로 비껴가도 별로 닮아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하는 건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한 다음에 제일 큰 피크를 찾아요. 제일 큰 피크를 찾으면 요 간격이 피치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자기 자신의 높이, 자기 자신의 닮은 정도에 비해서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40% 이상이다. 또는 30% 이상이면은 그래도 닮은 정도가 의미 있게 닮아 있으니까 얘는 유성음이라고 보고, 여기서도 뭔가 어디선가 제일 높은 피크가 하나 있긴 있죠. 그죠? 제일 높은 피크가 있지만 요 높이는 이 높이에 비해서 불과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닮은 정도가 낮으니까 무성음이다. 그러니까 유성음과 무성음을 자동적으로 구별할 때 제일 높은 피크가 자기 자신과의 닮은 정도보다 비율이 몇 %가 되느냐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라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공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AMDF라는 것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음성신호가 있는데 음성신호를 어떻게 필터링해서 가공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학에서는 이제 신호라는 것은 이게 음성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지진파든 심장 박동 신호든 뭔가 신호가 들어오는데 시스템을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 신호를 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신호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선형적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선형적이라는 것은 대략 어떤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런 신호가 나온다. 이런 신호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강화시키고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약화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해서 넣으면 이거 두 개에서 넣은 결과가 나온다. 선형 시스템이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말고 또 만족해야 될 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은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요. 요거 임펄스 리스폰스라 그래서 요 입력 대신에 임펄스가 하나 탁 튀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임펄스 리스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입력 신호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복잡하게 얽힌 식,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식, 이 복잡하게 얽힌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가 얽힌 관계를 컨볼루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픽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 리스폰스가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수박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수박을 할 때 수박을 이렇게 쓰다듬나요? 고를 때 탁탁 치죠. 탁탁 치고 소리를 듣습니다. 맑은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 그게 뭐냐면 이 블랙박스 열어볼 수 없잖아요. 블랙박스라는 시스템에다가 임펄스를 넣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이게 이제 좀 확장시키면은 옛날에 이전에 북한에서 땅굴을 팠는데 땅굴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추구를 2개 받아서 한쪽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립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걸 센싱하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쪽에서 임펄스를 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면 이 사이에 매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는 길게 그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 신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음성학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소스 필터 시어리라 그래서 음성 발생기관에서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입에서 소리가 나올 때 폐에서 올라온 공기가 이 성대를 진동하는 입력 신호,
이것이 이제 vocal tract, 이제 그 성도, 음성 발생 기관에서 이제 입 구강 내에서 의해서 음성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이 입력 신호와 그 다음에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주파수 영역으로 한 스펙트럼을 곱한 것이고요.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면 뭐 이 정도의 수학은 했었기 때문에 로그를 하면 이제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데시벨 스케일이라는 것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에서 이 성대에서 올라오는 것의 스펙트럼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 요거는 이제 주파수 간격이 작죠. 이건 100Hz짜리 낮은 주파수고, 이건 200Hz짜리 조금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이거는 이제 영어로 샤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공명 주파수가 일정 간격으로 있다고 치면, 뭐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이런 필터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음성이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이쪽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는 거고요. 로그 스펙트럼 영역에서는 더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둘 다 데시벨 형태로 되면 곱한다고 했는데 왜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더해져서 나타나. 왜 더해지냐면은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컨볼루션이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고 데시벨로 표현하면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막간에 여러분들이 또 졸리고 피곤하고 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시스템의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들으면 제 목소리가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부딪혀서 갑니다. 그죠? 이걸 reverberation, 잔향 또는 반향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일부러 만들어주면은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다란 이 뭐 성당이나 이런 건물에서 이 앞쪽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데 마이크를 그 앞에다 바로 갖다 대면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임펄스를 펑 터트린 다음에 여기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다른 위치에서 측정한 거를 얘랑 얘를 컨볼루션을 하면 이 공간의 다른 위치에서의 소리를 아티피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거보다 듣기 좋죠? 이거보다? 이건 좀 클리어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 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기둥이 있어서 기둥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사운드는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고요. 저 뒤쪽 가는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소리는 직접 그 위치에 가서 녹음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요 소리만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필터링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필터라고 사용되는 것은 요 이제 그러니까 음수의 주파수는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걸 로우 패스 필터,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걸 하이 패스 필터, 밴드 스톱이라 해서 어떤 주파수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서 어떤 사이의 주파수만 통과시킨 거, 요 사이의 주파수만 통과 안 시키는 거. 아까 봤을 때 그 물감 세 가지가 있는데 특정 물감은 통과시키고 특정 물감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요 주파수는 살리고 여기 주파수는 죽이겠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 영역으로 역변환을 시키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거하고 원래 신호를 컨볼루션, 아까 그 이상한 거, 그거를 하면은 원래 신호가 이런 거였는데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요 신호보다 좀 부드러워 보이는 신호가 보이죠? 스펙트럼도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고 있는 음성 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필터링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런 식의 이런 메커니즘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필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데 필터 중에서 중요한 필터로 LPC 필터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PC라는 것은 Linear Predictive Coding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건 음성 발생 기관에서 유성음은 성대가 진동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임펄스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무성음 같은 건 그러니까 노이지한 소리이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가 제너레이션에서 입력으로 들어오고, 유성음일 때는 스위치가 여기 연결되고 무성음일 때는 스위치가 이쪽에 연결된다. 그 다음에 목소리는 크고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 텀을 여기다 곱해주고, 앰프를 곱해주고, 앰프의 게인 또는 조절할 수 있고, 여기 필터가 음성 발생기간, 제가 이제 계속 말할 때마다 입 모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필터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라서, 그랬을 때 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식이 있는데, 그거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있다. 장단점 넘어가겠습니다. 자, LPC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LPC 분석의 아이디어는 여기 n번째 신호가 있어요. n번째 신호는 그 이전의 과거 신호들 사이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P개의 신호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현재 신호의 샘플을 과거 7개 또는 보통 이제 LPC 필터에서 차수라는 게 그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면 과거 10개, 12차면 과거 12개의 신호값을 가중합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 신호, n번째 신호를 그 이전 건의 신호에다가 어떤 A라는 파라미터를 곱해서, 예를 든다면은 이 신호값이 예를 들어서 50이다. 50인데 요거는 45고 얘는 마이너스 15고 뭐 이런 값들에다가 어떤 값들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올 것이냐. 뭐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의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값들 다 제로로 하고 요것만 1점 몇 배 해도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요거를 요 개수들을 요 값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적용해야 되고 이 값에 대해서도 이 값에도 다 적용을 해서 그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신호에서 과거의 신호를 추정한 이 추정 오차를 일정 거리에 대해서 다 추정 오차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 최소가 되는, 소리 개인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건드린 거 없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A라는 파라미터를 구하면 이게 LPC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LPC 개수의 시간적 의미는 뭐냐면 LPC 개수 값은 현재의 음성 신호를 과거의 음성 신호로 예측을 하는데 어떤 값들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것을 잘 표현하느냐. 이런 예측이 사실은 그 음성 분석 말고 사실은 이제 그 주가를 예측하고 지진파를 예측하고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을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LPC 분석을 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측을 하고 나면은 그럼 100% 맞출 수 있느냐? 랜덤한 신호이기 때문에 100% 예측을 못하고 예측을 하고 남은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 값이 이제 LPC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신호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굉장히 값이 넓은데 예측 오차는 이 값들이 작아요. 레벨이.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폰을 쓸 때 이 LPC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음성 신호를 분석해서 LPC 개수를 뽑아서 LPC 개수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LPC 개수를 보냈다면은 이 신호로부터 LPC 개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요. 얘를 알고 LPC 개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LPC 개수를 보냈기 때문에 얘만 보내는 거예요. 얘만 보내면 이 신호를 보내는 데는 16비트가 필요한데 이 신호를 보내는 데는 예를 들어서 4비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압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이제 표현해서 보내는 거고, 이 신호의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은 주기적인 신호인데 과거 P개의 샘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이라는 걸 얘는 몰라요. LPC 필터는.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한 주기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그 예측 오차가 한 주기가 바뀔 때마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요 간격이 한 주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처럼 음성 신호의 푸리어 트랜스폼이고요. 요 신호를, 그러니까 예측 오차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럴리 플랫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스펙트럼의 엔벨로프가 이 아 사운드, 이 사운드, 우 사운드를 구별하는데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LPC 개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PC 개수를 가지고 빼버리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스펙트럼의 특성들은 예를 들어서 아 사운드인지 이 사운드인지 우 사운드인지 하는 특성들은 날아가 버렸고 어느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이 높이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낮은 음인지 높은 음인지 이런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LPC 차수,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신호를 과거 몇 개의 값으로 추정할까? 그럼 과거 많이 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측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예측 오차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LPC를 가지고 아까 뭐 스펙트럼의 엔벨로프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LPC는 자기가 하는 일은 과거 P개의 신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측 오차를 줄이느냐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포먼트를 예측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걔는. 그냥 어떻게든지 예측 오차를 최소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차수를 P의 차수를 늘리면 이 다음 장 그림 먼저 볼게요. 프리딕션 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보다 예측 오차가 줄어드니까 예측 오차를 하면 오차가 그러니까 차수가 P가 커지면 줄어드니까 원래 신호의 크기를 예측 오차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증가하죠. 왜냐하면 예측 오차가 작아지니까 증가하는데 이게 가다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2개로 예측하는 것보다 4개로, 6개로, 8개로, 10개로 해서 20개로 하면은 점점 예측 오차는 작아지긴 한데 더 이상 작아지는 기대 효과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계속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미세하게나마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음일 때 줄어드는 정도하고 무성음일 때 줄어드는 상대적인 정도는 유성음일 때 많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유성음은 과거 신호를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기가 쉽고 이 샘플들 간의 연관관계가 커서요. 무성음은 굉장히 랜덤 노이즈 같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가면 자, 원래 스펙트럼인데, 원래 스펙트럼, 요건 이제 높아지는 건 아니고, 겹쳐 그리면 이게 그림이 떡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거 쉬프트해서 그린 겁니다. P가 8, P가 10, 12, 16, 20으로 갈수록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요 피크의 개수들이 늘어납니다. 피크의 개수. 왜 피크의 개수들이 늘어나는지 뒤에 가서,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이 하면 이 그림이 좀 과장된 그림인데 원래 파란색이 푸리어 트랜스폼이고요. LPC 개수가 10, 요건 적당한 10인 것이 여기 빨간색이라서 요 그림이 포먼트를 좀 나타내는 듯한 그림으로 하는 거고 P가 20이 되는 것이 연두색인데요. 피크들이 많아지고요. 피크가 그러니까 LPC 차수를 50차로 하면 이 분홍색 스펙트럼이 됩니다. 지금 뭘 따라가고 있죠, 얘가? 피치 하모닉들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LPC는 자기 시간 영역에서 예측 오차를 줄이다 보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런 피키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원래 스펙트럼과 차이를 줄이려고만 합니다. 걔는 얘가 포먼트가 뭐고, 피치 하모닉이 뭔지 모릅니다, 걔는. 모르고, 그냥 줄이기만 하니까 차수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 이 파란색 스펙트럼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PC를 뭐에다 쓰겠느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예측 오차를 줄여서 음성을 압축만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차를 좀 더 많이 쓰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포먼트 주파수를 추정하는 것이라면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잘하니까 더 해봐라 하고 더 했다가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그 설명할 건데 자 식이 나오죠. 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LPC 필터의 식인데요. 몰라도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 아까 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분수도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저거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대검찰청하고
그러니까 용의자 음성 식별하는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국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학적인 성능을 가지고 이 얘기 하기가 좀 그러네. likelihood ratio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일 확률을 그 사람이 아닐 목소리일 확률로 나눈 비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배심원들한테 제시하고 이걸 설명을 해서 이런 스코어니까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본인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맞습니다. 절대 본인이 아닙니다는 소리는 공학적으로 절대로 안 하고 본인일 가능성이 어느 이상 높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저기 통계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할 때 샘플 가지고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범위가 몇 %에서 몇 %다 이렇게 하듯이 범위로만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배심원들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했더니 배심원들의 상당수가 소수와 분수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 확률은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무슨 확률이 오는 건 문제고 소수와 분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없다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수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수분해까지는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필터를 수식을 표현한 다음에 필터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는데 필터의 분자 성분과 분자 성분과 분모 성분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 분모를 이게 0이 되면은 분모를 제로로 하는 그러니까 분모의 함수를 분자 함수의 근을 구합니다. 근을 구하면 분자의 함수의 근과 분모의 함수의 근을 전문 용어로 제로, 폴이라 그러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걸 알면은 폴과 제로가 스펙트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스펙트럼에서 요 분자 인수분해 됐죠, 그죠? 그럼 이제 근이 두 개가 Z1과 Z2라는 두 개의 근을 여기 X로 표현했고 분자를 요걸 Z0라고 해서 여기를 근을 표시를 한 다음에 얘하고 제로하고 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런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 이 피크가 되는 주파수,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먼트 주파수를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하고 요 제로가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폴이 있는 주파수 이 0도에서부터 몇 번째 몇 도, 이게 대략 한 100, 120도 정도 되는 각도에, 그럼 여기서 0에서부터 이걸 180도라고 치면 한 120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모양은 여기 제로가 있고 폴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하고의 요 위치와의 관계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펙트럼, 요 위치에서, 요 각도에서의 스펙트럼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높이들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또 결정되냐면, 그러니까 분자가 제로고 분모가 폴이라고 그랬으니까, 제로, 요 위치,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요 위치와 제로와의 거리가 분자고요. 분모는 요 폴과의 거리. 그래서 이게 폴은 지금 2개니까 요 길이 곱하기 이 거리가 돼요. 만약 폴이 12개면은 곱하기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분모, 요 길이가 분자. 그래서 A의 길이가 분자, B의 길이와 C의 길이가 분모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여 나갈게요. 움직여 가면은 이렇게 이동해 나가다가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 있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빨간색 중에 하나는 길어지지만 하나가 많이 짧아지죠? 하나가 많이 짧아지니까 하나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 길이는 큰 차이는 없고 분모에서 하나가 이게 짧으니까 더 짧아지고 이때 오면 제일 짧아지겠죠? 제일 짧아지고 이때 오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시 길어지기. 요 길이가 요 길이만 보세요. 다시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죠? 그래서 요 길이
요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여기 보면은 피크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폴이 있는 요 각도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어가고 음성신호에서 LPC 분석을 하면은 폴의 주파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P가 12차 분석을 하면은 방정식의 해가 근이 12개가 나오는데 12개의 X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각도들이 있는데 아까 봤을 때 앞장에서 뭐를 제가 설명을 안 했냐면 요 X가 여기 있는 거하고 원점에 가까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점에 가까이 있으면 길이가 어느 이하로는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피크가 샤프하지 않고 두리뭉실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요 원에 가까울수록 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샤프한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X들이 있는데 요 X들 중에서 요 각도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밑에 6개인데 위에 6개만 보면 되는데요. 위에 6개 중에서 얘하고 얘는 원점하고서 가깝고 위에 4개는 원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포먼트가 되느냐? 이 원과 가까이에 있는 주파수들이 이제 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과 가까이 있는 주파수가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가 F1, F2, F3, F4 요 각도들이 이 포먼트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표로 표시한다면은 아까 요 X 값들의 위치들을 실수와 허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이와 이 각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들이 이 길이들 중에서 얘네들은 0.9 얼마니까 1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해당하는 요 각도를 주파수를 헐츠로 변환하면 이렇게 돼서 그 중에서 음수는 실존하는 주파수가 아니니까 실존하는 주파수가 556, 1003, 2346, 3006 요 주파수들이 포먼트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PC 분석을 해서 LPC 개수를 구할 때 LPC 개수의 차수를 정하는 겁니다. 차수를 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프라시나 TF30이나 이런 툴들이 지가 알아서 다 해줘서 이런 포먼트들을 구해주는데 이런 포먼트들이 이렇게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데서도 사실은 피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LPC 분석을 해서 포먼트 컨투어를 그린 건데 아까 했을 때 그 0.9 길이가 0.9 이상 되는 근들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그림은 길이가 0.95 그러니까 1에 더 가까운 거죠. 1에 더 가까운 것만 살리면은 조금 더 깨끗하게 나오고 이 경우에는 좀 더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0.9보다는 넘고 0.95보다는 안 되는 피크들까지 표현한 것. 그리고 이제 0.95 이상 되는 것만 살리면은 좀 더 샤프한 피크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러다가 또 의미 있는 포먼트인데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요점은 뭐냐면 LPC 분석은 자기가 포먼트 어널리시스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현재 신호하고 과거 신호의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일만 하는 거고 그거의 바이 프로덕트들을 공학에서 이제 음성학이나 음성의학에서 이게 포먼트로 하는 것이지 LPC 분석이 자기가 이게 포먼트 분석인지 이게 음성신호인지 음성신호 분석에도 쓸 수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지수 분석에도 쓸 수 있습니다. LPC 분석이 하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테크닉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캡스트럼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캡스트럼이 요새 CPP라는 파라미터가 뜨면서 좀 더 음성의학이나 음성학 쪽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건데요. 캡스트럼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음성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DFT,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이고요. 그 다음에 IDFT라는 것은 그거의 역과정입니다. 인버스 DFT. 그러니까 푸리어 트랜스폼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이 사이에 가운데가 없다면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로 갔다가
도로 시간 영역 원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로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로그만 없다면은 주파수로 갔다가 다시 시간 영역으로 무사히 귀환하는데 거기 사이에 로그가 들어가서 왜 로그를 집어넣느냐 굳이 아까 얘기했지 두 개의 신호가 이 소스와 필터는 두 개가 컨볼루션이다. 컨볼루션이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그 혼합 관계다. 그런데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가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두 개가 곱하기다. 곱하기를 로그를 취하면은 더하기가 된다. 그래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이제 캡스럼인데 두 개가 더하기가 됩니다. 다시 시간 영역으로 돌아왔는데 두 개가 더 원래는 컨볼루션이 이게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를 떼어내기가 어려운데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낮은 주파수의 신호하고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있으면은 필터링하면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캡스트럼 분석을 하면 컨볼루션으로 얽혀 있는 관계를 더하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하기로 만들어주면은 하나를 쉽게 죽이고 나머지 하나만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신호하고 높은 주파수 신호가 더해져 있으면은 필터링해서 하나를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캡스트럼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캡스트럼이란 말 자체가 스펙트럼의 요거를 뒤집은 거고 큐프렌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리퀀시에서 요거하고 요걸 잘라서 순서 바꾼 것이고 필터에 대응하는 리프터, 하모닉스에 대응하는 라모닉스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다 워드플레이 단어를 가지고 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조작해서 만든 사전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음성 분석의 캡스트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입력 음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스에서 들어오는 입력, 그러니까 성대 진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필터, 그 보컬 트랙트, 이제 성도를 통해서 나와서 음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컨볼루션이라는 관계다. 단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지? 그것을 해서 캡스트럼을 이용하면 소스와 필터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스만 따로 내가 취하거나 필터만 따로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무한한 긴 길은 우리 못 다루니까 원래 음성 신호가 있으면 윈도우 함수를 씌우고요. 윈도우 함수를 씌운 걸 이제 X라는 신호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 관계는 입력과 필터 사이의 컨볼루션인데 캡스트럼으로 바꾸고 나면 두 개가 더하기가 되고요. 두 개가 더하기로 돼 있는 데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요 L이라는 그 필터를 이용해서 어느 하나를 죽이면 예를 들어서 소스를 없애버리고 필터만 남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스트럼으로 오는 과정에 역과정을 하면은 도로 시간 영역에서 필터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원래 음성 신호인데 양쪽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뭡니까? 해밍 윈도우를 씌워서 양쪽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이걸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피치 하모닉 성분들하고 포먼트, 그러니까 스펙트럴 엔벨로프 정보가 있습니다. 요 신호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게 지금 이미 로그로 만들었거든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제 캡스트럼이 됩니다. 캡스트럼에서도 여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 절반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절반만 보시면 되는데 낮은 주파, 여기서 낮은 요 수식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 캡스트럼을 이용하면 요 스펙트럼을 이런 애와 이런 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거 아까도 봤죠? LPC를 이용하면 LPC 필터하고 LPC 레지듀얼 시그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PC라는 것도 소스하고 필터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캡스트럼이라는 것은 캡스트럼의 낮은 차수만 취하면은 스펙트럴 엔벨로프가 되고 높은 차수를 취하면은 소스 시그널이 돼요.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로그 스펙트럼인데요. 로그 스펙트럼을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한 것이 캡스트럼이라고 그랬는데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과 푸리어 트랜스폼은 사촌지간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것을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했는데 푸리어 트랜스폼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파수인데 로그 스펙트럼인데 이것을 시간 영역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영역 신호라면 여기서 빨리 변하는 성분이 요 성분이고요.
천천히 변하는 성분이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시간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스펙트럼인데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얘가 되고 이거를 하이 패스 필터링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요것만 꺼낸다는 것이 여기가 DC 성분이고 여기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고 요 부분이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시간에 이 까만 선으로 표시된 음성 스펙트럼에서 캡스트럼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캡스트럼에서 이 피치 하모닉 성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소스만 부분만 떼내면 요 사이의 간격 요 사이의 간격이 주기가 되고요. 그럼 요거의 분의 1 한 것이 요 간격에 대해서 그 음의 기본 주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캡스트럼을 이용해서도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음성의 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이제 그 음성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변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 나가고 앞쪽에는 무성음이고 뒤로 가면 유성음이 돼서 이게 이쪽은 스펙트럼이고요. 이쪽은 캡스트럼입니다. 캡스트럼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게 주기적인 특성이 나타나면은 이 시그널 이걸 이게 스펙트럼인데 이걸 타임 도메인이라고 보면은 이거의 피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F0라는 이게 F0가 피치가 되고 요게 F0가 되는 셈이 되는데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주기가 되고 요것이 이제 피치 하모닉 성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캡스트럼을 구한 다음에 캡스트럼에서 피크를 찾으면 요 간격이 피치 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쪽 부분만 찾으면은 슬로우리 베링하는 스펙트럼 엔벨로프 성분을 얻을 수 있고 요 빨간색 성분을 가지고 포먼트 주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캡스트럼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포먼트를 추정할 수도 있고 피치 정보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사용되는 CPP라는 파라미터는 지금까지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그럼 음성 인식에는 뭘 쓸까요? 음성 인식에는 사람의 음 높이보다는 이 소리가 아 사운드인지 이 사운드인지 우 사운드인지 하는 정보를 작은 차수의 파라미터에 가지고 있으면 음성 인식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 캡스트럼의 낮은 차수, 캡스트럼 차수 중, 요 차수라는 표현은 애매하네요. 요 캡스트럼의 샘플 중에서 제일 낮은 12개의 샘플만 취해가지고 음성 인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스펙트럴 엔벨로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사운드인지 이 사운드인지 우 사운드인지를 구분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PP라는 것은 윈도우를 치운 시그널의 로그 스펙트럼에다가 캡스트럼이고요. 여기서 요 피크가 요거는 원래 거고 여기서 주기적인 성질이 잘 나타나면 요 주기에 해당하는 기본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로그 스펙트럼이 주기적인 건 아니죠. 어쨌든 주기적인 느낌이 강하면, 다시 말해서 일정 간격으로 어떤 패턴들이 잘 나타나면 피치 주기에 해당하는 데서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거고 요걸 다시 로그 스케일로, 캡스트럼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것인데 그래서 요 스펙트럼은 노멀 보이스고 이건 브레스 보이스인데 브레스 보이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이즈 성분들이 많아서 원래 음성 스펙트럼보다 이 스펙트럼이 주기적인 성질이 좀 덜해 보이죠. 노이즈한 성분이 많아서.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캡스트럼을 구해보면은 캡스트럼의 요 첫 번째 피크가 얼마나 이게 높으냐 하는 것이 얘는 높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요 피크의 상대적인 높이, 보통은 CPP에서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 커브를 그려서 요 리니어 리그레션 커브보다 얼마나 튀어 올라와 있느냐를 가지고 요 다음 거 먼저 얘기하면 좋겠네요. 노멀 보이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 음성, 이 장애가 좀 덜 심한 거, 많이 심한 거에 스펙트럼 3개입니다. 여기 보면 주기성이
피치 하모닉들이 잘 나타나는 반면에 이 경우는 피치 하모닉이 낮은 주파수에 있고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많이 뭉개져 있고 여긴 낮은 주파수에서도 벌써 피치 하모닉들이 뭉개져 있죠. 뭉개져 있기 때문에 이걸 캡스트럼으로 바꾸면은 캡스트럼의 이 피크가 얘는 현저한데 얘는 덜 현저하고 얘는 덜 낮고 그래서 요 높이를 CPP라는 파라미터에서 CPP가 몇 데시벨이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CPP라는 파라미터가 하는 일은 뭡니까? 로그 스펙트럼에서 피치 하모닉들이 얼마만큼 현저한가만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뭐 하모닉과 노이즈의 성분의 비율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CPP 장점은 뭐냐면은 뭐 지터라든지 심머라든지 이런 파라미터들은 한 주기들을 로케이션들을 분명히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어려운 장애 음성 같은 걸 찾기가 어려운데 CPP 파라미터는 그거 피치 위치들을 찾지 않더라도 이 CPP 값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구하는 과정은 보통 이제 그냥 음성 스펙트럼의 캡스트럼을 직접 구해보면 캡스트럼 자체도 굉장히 좀 노이지합니다. 이게 노이지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건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거고 이건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 영역으로 현재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하고 미래, 그러니까 현재 프레임 중심으로 이전 거하고 그 다음 것들의 일정만큼을 잡아서 에버리지를 합니다. 에버리지를 하면은 좀 노이지한 것이 좀 덜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도 인접한 몇 개씩을 이걸 이제 큐프렌시 축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타임입니다. 원래는 타임인데 그러니까 그 주파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타임인데 로그가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던 타임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다. 그리고 주파수도 아니고 그래서 큐프렌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쪽 축으로 인접한 것끼리 또 에버리징을 합니다. 에버리징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모양이 돼서 이 부드러운 모양을 가지고 요 피크들을 구하는 것을 이제 스무디드 CPP라고 해서 CPPS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장애 음성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학적으로는 캡스트럼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제 MFCC라는 특징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학이나 음성의학에서도 신호들을 이제 분류하는데 어떤 사운드하고 어떤 사운드를 분류하는데 이제 MFCC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유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종종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에 좀 마지막에 뭐 몇 가지가 좀 남긴 남았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MFCC라는 건 뭐냐면은 윈도우를 취하고 FFT 한 다음에 멜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청각기관의 특성이 낮은 주파수에는 민감하고 높은 주파수로 가면 둔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주파수 분석에서는 모든 주파수를 동일하게 대우했는데 사람의 청각기관이 낮은 주파수에 민감하고 높은 주파수에 둔감하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필터를 씌운 것만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프리엠퍼시스, 이게 과정 넘어가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캡스트럼을 구해서 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는 언급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삼각 필터인데 낮은 주파수엔 촘촘하게 높은 주파수엔 덜 촘촘하게 한 필터를 취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FFT 했으니까 인버스 FFT를 하면 되는데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걸 씁니다. 같은 역할입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고 로그를 취하고 도로 타임 도메인으로 왔기 때문에 캡스트럼이 됩니다. 근데 음성 인식에 그래서 이걸 많이 썼다가 요새 어제 강의도 그랬고 오늘 김선희 박사님 강의도 그렇고 요새 딥 러닝이라는 걸 많이 쓴다. 딥 러닝이라는 걸 쓰면서 굳이 MFCC라는 파라미터를 쓸 필요 있느냐? 이런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도 딥 러닝이 알아서 학습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MFCC를 쓰는 대신에 그냥 스펙트럼에서 로그 스펙트럼, 로그 멜 프리퀀시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걸 쓸 수도 있고 그냥 이 스펙트럼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그냥 넣어주자. 지가 알아서 어떤 특징을 뽑을지도
그 딥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딥 러닝에다 다 맡기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어떠냐? 현재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쓰거나 스펙트럼을 쓰는 것보다는 로그 멜 프리퀀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MFC 쓰는 것보다 로그 멜 프리퀀시를 쓰는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가공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지금 점차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그냥 넣어주는 거하고 제일 성능이 좋은 로그 멜 프리퀀시 에너지와의 성능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그멜 필터 뱅크 아웃풋을 쓰거나 MFC를 쓴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스펙트로그램인데요. 스펙트로그램을 아까 그 삼각 필터 뱅크를 통과시킨 모양이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고 요걸 가지고 MFCC라는 파라미터를 12차 파라미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변환된 거니까 조금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시 로그멜 필터 뱅크를 구하면은 요거보다는 스무딩 된 거라서 MFCC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한다는 것은 원래 스펙트럼 모양이 이런 건데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놓고 음성 인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금 전에 스펙트로그램 리딩에서 했듯이 이걸 보고 컴퓨터가 이게 아 사운드인지 이 사운드인지 우 사운드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에서 그 네로 밴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치 하모닉들이 나 있는 거니까 이건 윈도우 사이즈가 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짧아진 겁니다. 짧아지니까 피치 하모닉들은 잘 안 보이고 스펙트럼의 모양들만 나타나는 거고요. 윈도우 사이즈가 40ms에서 10ms로 줄어든 거고요. 요것이 이제 캡스트럼으로부터 구한 엔벨로프고요. 요게 LPC로부터 구한 엔벨로프입니다. LPC 엔벨로프는 늘 피키한 성질을 가지는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폴 위치로 갈수록 샤프하게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스펙트럼 모양은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캡스트럼으로부터 구한 스펙트럼이 LPC로부터 직접 구한 스펙트럼보다는 낫고 그 대신 그 포먼트 주파수를 찾는 데는 이 둘이 뭉실한 것보다는 이렇게 피키한 거에서 포먼트 주파수를 찾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이것도 뭐 다른 그림인데요. 비슷한 그림인데 이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언어 치료 쪽이나 음성 의학 쪽에서 이제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 같은 파라미터들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음성 신호의 주기적인 성분과 비주기적인 성분의 그 에너지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오리지널 스피치가 이런 스피치가 있으면 0260 이거 사람이 직접 말한 겁니다. 외부에 잡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말했는데도 그 안에 이제 노이지한 성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모닉 성분만 꺼내면 0260 조금 부드럽죠. 그 다음에 그 노이즈만 남기면 0260 거기도 들리죠. 요것만 들은 겁니다. 요것만 들어도 왜냐면 거기에 스펙트럴 엔벨로프 정보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말해서 위스퍼드 스피치 같은 그런 건데요. 스펙트럼으로부터 이제 이게 원래 스펙트럼이고 하모닉만 꺼낸 거니까 이제 피치 하모닉 성분들이 요거보다도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요것도 이제 아주 이게 이제 그 특별한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모닉과 노이즈를 구분했는데 노이즈만 완전히 구분했다면 여기 피치 하모닉 성분들이 하나도 안 보여야 되는데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 그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라는 것은 아까 여기로 따지면은 이 시그널의 에너지와 이 시그널의 에너지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비를 구해서 어느 정도의 발성의 장애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오토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토코릴레이션에 대한 복습 예제로 이걸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하모닉 성분만 있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고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건 일부러 노이즈를 외부에서 그냥 더한 겁니다.
이게 노이즈 스피치죠. 이건 그러니까 하모닉 성분이고 노이즈 성분이 아주 강하고 이게 노이즈 스피치입니다. 이 시그널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한 거고요. 이 시그널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한 거고 두 개가 더해진 시그널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한 겁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시그널의 에너지하고 이 시그널의 에너지를 더하면 전체 시그널의 에너지가 되고 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서 제로일 때 자기 자신과의 닮은 정도가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A 위치, 요 위치가 이 시그널의 에너지고 요 위치가 B가 요 시그널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에너지 B를 구하면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션인데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습니까? 맨 밑에 것만 봅니다. 맨 밑에 있는 시그널, 노이즈 스피치만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더해지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도 더해집니다. 이 성질을 이용한 건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더해진 거 우리는 이거밖에 못 보지만은 이 B라는 노이즈 성분은 이 값들이 거의 다 0 근처다. 그러면은 한 주기에 해당하는 데서 피크가 나온 요 높이는 요 D라는 높이는 여기서 요 높이하고 거의 같을 거고 완벽히 주기적이라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요 그림만 보고 요 그림에서 C에서 그러니까 요 D의 크기가 요 A 크기하고 같은 거고 개념적으로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추정이니까 여기 하고 B의 크기는 C의 크기에서 A의 크기를 빼야 되는데 A하고 D가 비슷하니까 C에서 D를 빼면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노이즈 스피치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를 구하고 한 주기일 때 닮은 정도를 구한 C 값과 D 값을 구하면 이거 가지고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랏에서 하모닉 투 노이즈 레이셔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프랏 만든 사람의 논문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학을 보는 사람들은 수식을 들고 왔는데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널을 이제 가공하는 데 관련해서는 타임 스케일하고 피치 스케일을 바꾸면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임 스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음의 길이만 다르게 하는 거고 피치 스케일이라는 것은 길이는 똑같은데 음 높이만 바꿔주는 겁니다. 요새 어학 학습기 같은 데서 발음 속도 변환해서 하는 거 옛날에는 어학 학습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테이프 레코더에 돌리는 소리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되면 음이 삐삐삐삐 하고 높아져 버리고 아니면 가라앉는데 이건 뭐냐면 길이는 2배로 느리는데 피치 주기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피솔라라는 기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랏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음 높이를 바꾸거나 음 길이를 바꿀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 주기 위치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기 위치에 이 피치 이포크라 그러는데 또는 피치 펄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설명할까 하다가 어차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공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자동적으로 찾으면 그러면 이제 두 주기에 대해서 윈도우를 하나씩 취합니다. 요건 이제 헤닝 윈도우라 그래서 요 윈도우하고 요 윈도우들을 다 더하면 높이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윈도우를 취한 시그널들, 이렇게 윈도우를 취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 시그널들을 다시 그 위치에다 두고 도로 더하면 원래 신호가 그대로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요 간격을 요 신호에서 음 높이는 유지한 상태로 길이만 조금 느리고 싶다. 그러면은 일정 간격,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하나. 이런 식으로 갖다가 배치하면은 음 높이는 유지하면서 길이만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음 길이는 유지하면서 음 높이만 바꾼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놓는데 지금 이제 길이도 좀 달라지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요 간격들을 얘네들을 배치하는 간격들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이 높아지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피치 간격이 넓어지고 그 음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간격도 조절하면서 음 높이도 조절하고 그래서 타임 스케일하고 피치 스케일을 다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이그젬플 예가 있지만은 요건 이제 그 보이스웨어 TTS에서
이 합성음에서 속도 변환하는 것만 하는 건데요. 중부지방의 목요일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특별히 2.5배속을 들고 왔냐면은 이게 누가 쓰는 거겠어요? 시각장애자들이 씁니다. 시각장애자들은 얼마 전에 시각장애자이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그 법전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멀 스피드로 들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배속으로 듣는 것이,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빠른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하고 그 인내를 해야 이 정도 소리를 듣습니다. 중부지방의 목요일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걸 들어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보는 속도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저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피솔라라는 방법을 이용한 것은 아닌데, 피솔라라는 방법이 이용한 게 그 음성 신호의 하모닉 성분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이누소이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어떤 음의 높이 조절과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이 되고 길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높이 조절, 길이 조절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려주고, 그냥 모노톤하게 있죠. 요거를 재료로 해서 요거를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길이와 높이를 조절합니다. 길이와 높이를 조절하면은 마지막에 트레몰로 같은 것까지도 이제 다 하죠.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모노톤한 음성만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꼭 한 사람 노래만 불러야 되는 필요는 없죠. 화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